천재들 조기 졸업, 선행학습, 영재교육, 아이비리그 그거에 대해서 환상을 가질 필요 없고 민낯을 파헤친다까지 얘기하면 좀 심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네, 안녕하세요. 영재아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영재아빠의 재능 디자인 그리고 한자람 재능연구소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제가 제 얘기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적어도 어머님들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능력이 있길래 내가 이 사람을 믿고 이 사람 말을 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여러모로 그 스토리 안에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조금 더 진솔하게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영재아빠라는 닉네임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저희 아이들이 영재라서는 아니고 제가 영재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을 두고 계신 학부모님들은 다 아실 만한 내용인데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간지럽긴 하지만 얘기해야지 뭐 어쩌겠어. 확실히 얘기를 해야지. 저는 영재학교를 나왔고요. 우리나라의 최초로 생긴 영재학교인 현재 카이스트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고, 그때 당시에는 명칭은 부산과학고등학교였어요. 전국 과학고 중에서 처음으로 영재학교 지정을 받아서 최초의 영재학교였고, 그 1기생으로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영재학교는 중학생 1, 2, 3학년 심지어 고등학교 1학년까지 시험을 볼 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중학교 2학년 때 시험을 봐서 영재고등학교 1기에 합격을 했고, 그때가 2003년이에요. 전국에서 시험을 봐서 144명 뽑았고요. 당시에 중학교 2학년 때 합격한 친구가 20명, 1학년 때 합격한 친구가 3명 해서 23명 중에 1명이었고, 중학교 때부터 흔히 말하는 월반을 해서 간 거죠.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는 월반이라는 말을 썼지만 저희 때는 사실 월반이 실제로 나타나지는 않는 세대였는데,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합격을 함으로써 흔치 않은 월반을 중학교 3학년을 건너뛰었고요. 영재학교 합격 이후에 거기서도 조기 졸업을 했습니다. 영재학교의 학제상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학기를 줄여서 졸업을 하는 게 가능했어요. 5학기 졸업이라고 저희는 불렀고 3년 6학기 대신 한 학기를 줄여서 2년 반 5학기 졸업을 했고, 그때 5학기 졸업을 했던 이유가 미국 대학에 진학을 추진을 하던 상황이었고, 미국은 우리나라랑 학기제가 달라서 우리나라는 3월에 한 학년이 시작하는데 미국은 9월 달에 가을에 한 학년이 시작해서 다음 해 5월, 6월까지가 한 학년이에요. 그래서 5학기 졸업을 하면은 미국의 새로운 학년에 시작하는 타이밍에 딱 맞춰서 갈 수가 있어서, 그래서 합격을 해서 바로 조기 졸업을 하고 가는 계획으로 준비를 했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유학을 가면은 학년을 맞추는 문제를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해요. 첫 번째는 제가 한 것처럼 반년을 땡겨서 가는 것이고, 이제 후자 반년을 늦춰서 가는 것. 퍼센트로 보면은 그쪽을 더 훨씬 많이 선택하는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빡빡하죠, 땡겨서 가는 거는. 새로운 환경이고 영어 자체도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지 모르니까. 근데 저는 시기나 합격 통보나 또 장학금도 국가 장학금, 대통령 장학금에 지원을 한 게 합격이 돼서 여러모로 맞아 떨어져가지고 조기 졸업을 해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랑 같이 같은 5학기 조기 졸업으로 유학을 간 친구가 저 말고 한 명 더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저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천재라고 볼 수 있는, 저보다 한 살 더 어려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합격을 해서 온 친구인데, 그 친구는 MIT로 진학을 했고, 저는 다른 영상에서 학교명을 공개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아이비리그, 어차피 검색하면 다 나오지. 제 이름으로 검색하거나 하면 다 나와요, 어떤 학교인지. 영재학교 출신 중에 저랑 같은 학년 중에 유학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반년을 늦춰서 06년부터 미국 대학에 다니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한 열댓 명 돼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이름을 팔면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당시 상당한 유명 인사가 됐었던 사람이 있어요. 제 동창이 쓴 책이 집에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저랑 결혼하기 전에 그 책이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 친구가 저보다 1년 늦게 프린스턴 대학에 진학을 한 친구고요. 사실 그 친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마음을 먹었으면은 그때 책을 냈을 수도 있어요. 일단 만 16살에 미국 아이비리그를 합격을 했고, 또 국가 장학금도 받았고, 새로 생긴 국가적 차원의 영재교육 기관인 영재학교의 1기 졸업생이었으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을 만한 요소가 있었죠.
그리고 혹시 모르죠. 제가 1년 먼저 선수를 쳤다면은 그 나중에 베스트셀러가 된 작가 형보다 동창이긴 한데 제가 그 중학교를 조기 졸업을 했으니까 저보다는 형이죠. 그 형보다 더 일찍 잘 나갔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욕심 자체가 없었어요. 저는 제가 많이 알려지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도 하고 그때는 저보다 몇 년 정도 먼저 대학을 간 사람들도 뭐 하버드에 갔다는 거를 책으로 내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도 있었고 그때는 그런 나는 어디 좋은 학교 붙었다라는 그런 책들이 되게 많았던 시기였어요. 프린스턴 간 형 말고도 저희 동창 중에 한 명이 또 책을 냈어요. 저는 그게 욕심도 없었거니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뭐 저처럼 조기 졸업하지 않아도 대학에 붙었다는 거는 한 19, 20? 이 정도 나이인데 그때 인생을 오래 산 것도 아닌데 굉장한 성공을 이룬 것처럼 남들에게 뭔가 가르칠 게 있다고 생각해서 책을 낸다. 물론 그걸 읽고 사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시장 논리에 따라서 책을 내는 거긴 하지만 이런 수요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공급을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그때 했고요. 내가 지금은 좋은 학교 가서 승승장구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나중에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이런 책을 내나? 라는 생각을 그때 해가지고 안 냈고 근데 지금은 뭐 어떤 계기로든 대중 앞에 나서가지고 얘기를 할 시기가 됐다 라고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저는 책을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께 공유 드릴 만한 메시지가 저는 생겼다고 생각하고 그때 어렸을 시절에 학업적으로 대단한 성취를 이뤘던 게 지금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메시지의 밑거름이 당연히 됐죠. 제가 그때 받았던 대통령 과학 장학금 제가 3기였어요. 조건이 과학 관련 전공을 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화학 전공을 하고 4년 마치고 졸업을 했습니다. 대학교도 글쎄요 마음 먹었으면 조기 졸업을 할 수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장학금을 받아서 학교를 다니는 입장에서 굳이 이 경험을 짧게 줄여야 되나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 가서 학업이나 특히 뭐 과학 쪽의 학문을 계속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MIT와 쌍벽을 이루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영어로는 칼텍이라고도 줄여서 부르는 그 학교에도 같이 붙었었는데 그때 칼텍을 안 가고 제가 간 학교를 간 게 그때부터도 이미 칼텍에 가면 나는 정말 평생 공돌이로 남을 것 같다. 물론 공대생을 비하는 건 아니고 아직 여전히 제 많은 고등학교 동창들이 다 공대생 졸업했죠. 지금 대부분은 뭐 박사님도 많고 대학 교수님도 계시고 근데 그때 당시부터 공대를 가는 선택을 하면은 평생 내가 여기에 묶여 있을 것 같다 라는 위기감이 들어서 제가 진학했던 학교는 미국의 가장 큰 대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미국 대학은 뭐 좋은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이 땅덩어리가 워낙 넓고 우리나라만큼 도시 집중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시에 가까운 대학이 많이 없어요. 칼텍도 LA의 근교에 있긴 합니다만은 거기는 앞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학교는 내가 일단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또 과학영재학교라는 어찌됐든 특수 목적 고등학교니까 좀 좁혀져 있는 세상에서 되게 비슷한 사람들과 많이 만나고 또 우리나라 문화가 좀 단일 문화, 단일 민족이니까 한국 사람들만 이렇게 부대끼면서 살다가 미국에 가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해보고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보자라는 이유에서 학교를 선택을 했었고 그런데 제 얘기만 계속 썰을 풀다가 이 얘기를 왜 내가 듣고 있어야 하나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것도 같은데 일단 첫째로는 이 친구가 정말 똑똑한 친구고 자기는 뭣도 없으면서 영재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일단 아니다 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당시 2003년에 처음 생겼던 국가 차원의 영재교육.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과학고라는 건 있었지만 영재학교는 2003년에 저희 학교로 처음 지정돼서 생겼던 거고 지금도 영재학교는 고등학교가 아니에요. 다른 분류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분리가 돼 있었어요. 그 이후에 다시 합쳐졌다가 지금 또 다시 분리가 됐나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 한국과학영재학교는 과기부 산하였어요. 교육부 산하가 아니라. 그래서 국가적으로 좀 다르게 특별 관리를 하는 학교였고 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일 수는 있습니다만 일기생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겪었던 이제 동창생들은
제일 사람들이 정의하는 영재라는 카테고리에 가장 잘 부합하는 친구들이 아니었나.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천재들, 조기 졸업, 선행학습, 영재교육, 아이비리그, 그거에 대해서 환상을 가질 필요 없고, 민낯을 파헤친다까지 얘기하면 좀 심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국가 정책, 국가 주도로 해도 별거 없다. 라는 게 제가 지금 돌아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물론, 저도 저희 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를 진학할 나이가 돼서 영재학교에 입학할 능력이 되고 그게 아이한테 큰 부담이 안 된다. 라고 하면 저도 영재학교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건 아닌데 재능이 그쪽이 아니라고 해서 수학, 과학 쪽이 아니라고 해서 아이가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경쟁에서 뒤처졌다거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영재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아이의 인생이 뭔가 획기적으로 달라진다는 것도 일종의 환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 동창들 중에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뭐 그런 친구들을 팔아서 조회수 올리는 걸 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나름의 고충이 있고 그 고충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이제 다른 영상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특히 저의 경우에는 대학교 2학년 1학기에 아주 위기가 있었어요. 가치 혼란이라고 하나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었는데 영재학교도 그렇고 대학교에서도 제 전공에서 힘들었던 건 없었어요. 영어가 딸려서 어려웠던 걸 제외하면 특히 제가 다닌 학교는 그 코어 커리큘럼이라고 해서 모든 학부 학생들이 들어야 되는 교양 필수 과목들이 굉장히 많고 미국인 학생들한테도 좀 난이도가 높은 걸로 정평이 많이 나 있었어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해서 현대까지 문학 그리고 철학을 원서라고 하면 영어죠. 그런 고전들을 4학기 2년 동안 읽어야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플라톤부터 현대 철학자라고 하면은 뭐 니체 이런 것까지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로 읽었어야 되니까 한국어로 읽어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칸트 이런 거 17쪽짜리를 읽어가야 되는데 그걸 읽는데 진짜 한 바닥을 읽는데도 막 눈이 핑핑 돌아가면서 이게 뭔 소리요?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힘든 건 있었는데 오히려 제가 그 대학교 2학년 때 겪었던 위기감은 의미를 못 찾은 거예요. 내 길, 나를 보람차게 하고 내가 신나게 배울 수 있을 만한 무언가가 필요한데 저한테는 그게 없었어요. 적어도 제가 개인적으로 겪은 거는 과학 영재 학교에 진학을 한 이상 저는 과학계를 떠날 수 없는 압박이 있었죠. 영재 학교 이전에도 과학고에서 졸업을 해서 이공계 관련이 아닌 의대에 진학을 많이 하는 것이 지금도 뭐 문제시 하고 있죠. 영재학교도 결국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어요. 의대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그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제 동창생들은 뭐 초기였기 때문에 그런 제재가 많이 없어가지고 의대에 결국 많이 갔어요. 제가 느낀 거는 다른 친구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재능이 과학계에 국한된다고 느끼지 않는데 이미 이미지가 굳어져서 그 바깥으로 나를 개발시키는 게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공과대학이 아닌 종합대학을 갔던 것도 어떻게 보면 작은 저항이었을 수 있어요. 나는 좀 더 많은 걸 배워보고 싶다. 해서 실제로 많은 것도 배웠어요. 음악 이론도 배우고 제 뒤에 업라이트 피아노 보이시겠지만 피아노 레슨도 받았어요.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레슨을 학교 교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 교수님이 줄리아드 음대에서 가르치시다가 저희 학교로 오신 거였거든요. 인생 최고 레슨을 그냥 학교 다니는 비용으로 받았고 그 영재학교 같은 데에 가면은 거기에 학생들은 어떤 고충이 있냐 결국 기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거에 부응하지 못하면은 매우 큰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대치라는 게 저만 하더라도 왜 학교를 거기까지밖에 못 갔냐 좀 더 열심히 했으면 하버드나 프린스턴을 갔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도 이 얘기만 하면은 제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만은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을 한 사람이 저희 어머니입니다만은 만약에 하버드를 졸업한 사람이 저한테 너는 왜 하버드 못 갔냐 엄마 아빠는 하버드 갔는데 라고 했으면 이해를 합니다. 토종 한국에서만 공부를 해가지고 영어로 모든 시험을 봐서 토익, 토플 이런 수준이 아니라 미국 수능이죠. SAT. 그거를 봐서 아이비리그에 진학할 만한 성적을 받아서 갔는데 800점 만점이거든요. SAT. 한 과목당. 그 점수 진짜 10점, 20점 가지고 저를 진짜 인간 이하로 취급하면서
들들 볶였던 것이 기억이 나서 지금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모두가 천재를 보면 열광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천재 소리를 듣고, 특히 제가 좋아하는 축구, 스포츠 쪽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심해요. 어머님들은 스포츠 쪽을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뭐 예를 들면은 축구 선수 중에 현역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메시, 뭐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고도 하는데, 메시가 세계 최고로 알려진 다음부터 뭐 누구누구 어느 나라 메시, 뭐 넥스트 메시 이렇게 한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어렸을 때 평가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최소 메시라고 평가를 받았던 사람도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되게 빨리 은퇴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다른 사람들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뚝딱하면 나오는 것 같죠. 그러니까 저도 되게 부당하다고 하고 느꼈지만은, 압력을 주면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이, 야 너는 되잖아, 우리는 안 되지만 너는 되잖아 라는 게, 제가 어렸을 때는 수긍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말이 어디 있냐. 제가 서커스단에 제주 부리는 곰이 든 느낌이 들었다니까요. 지금도 그렇게 저는 취급을 당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천재나 영재를 보고 접근하는 자세 자체가 대부분은 그래요.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실상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영재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외부에서 기대를 하는 건 쉽지만 그 기대가 대부분의 경우에 영재들 자체에게 긍정적인 자극보다는 부정적인 압박일 가능성이 훨씬 높을 뿐더러,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수많은 넥스트 맥시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너는 이래야 돼, 우리의 희망을, 우리의 이상을 네가 실현시켜줘야 돼 라는 압박을 받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더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특히 전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높은 것이 유명한 이 한국이고, 외국에서 볼 때는 실제로 뭐 공부 잘하고 그 과학 올림피아드 같은 데 가가지고 상 열심히 따오고 하니까, 와 아시아 특히 한국을 봐라, 쟤네 교육하는 걸 우리도 배워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양쪽을 다 본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인간적이에요. 한국에서 교육, 그리고 교육을 받는 학생들, 그 중에서도 특히 영재로 분류될 수 있는 상위권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전통적인 분류 내에서 영재가 안 되는 친구들은 니들은 왜 이렇게 못하냐라는 압력으로 힘들고, 어느 정도 상위권이면은 저 더 채찍질을 해서 더 잘해야지라는 압박 때문에 힘듭니다. 대체 무엇을 위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인간이 닿을 수 없는 초천재를 그냥 자기들 머릿속에 그려놓고 초천재를 만들고 싶어서 다들 안달을 한 거예요. 이게 영재교육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특히 과학 영재나 이런 뛰어난 아이들을 선별해내거나 길러내는 데 있어서 접근 방식 자체가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